제가 집을 떠난 지가 한 달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금년 유난히도 선교 대회가 많은 그런 해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얼굴 내밀느라고 상당히 피곤한 그런 상황인데요. 제일 지금 그리운 게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백은영 목사님에게 페이스북 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외롭지 않게 해주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미국에 오면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체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체리 철이 지났다고 그래서 뭐 사올 생각은 하시지 말고요. 있어요? 네, 이제 공개했으니까 이제 어디 가실 데가 없어요. 제가 그 10월 6일날 집을 떠났는데 오다가 체코 공화국을 들렸습니다. 체코 공화국에 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 동지가 SOS를 보내서 형님 꼭 오셔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하도 제가 실패를 많이 해보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시행착오라고 하면 뭐 누구보다도 별을 몇 개 달 만큼 그런 그 문제를 많이 야기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지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거기 다녀서 필리핀에 있는 사마로 섬에 한국 선교사 커플이 17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도움을 요청해서 가서 또 만나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그 필리핀에서 이제 시니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모임을 주선해서도 만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이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비즈니스하고 관계는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않고 시작을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학교를 통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지금 선교계 안에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비즈니스 선교라는 말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가 지금 우리가 태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비즈니스 선교 어디까지 왔으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건 이따 우리가 플로우에 오픈해서 포럼을 진행할 때 우리가 서로 인터랙션 하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 저는 한국의 기본적인 선교 이해를 조금 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 모델로 이 비즈니스 선교 모델로 제가 꼽는 두 그룹이 있어. 하나는 그룹이고 하나는 사람인데 그 하나가 모라비안 교파,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통한 이슈를 우리가 조금 건드려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할 그런 그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혼동이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연 그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루었는가, 어떻게 그 모델화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분은 개인적인 건데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는 과연 비즈니스와 그의 선교를 어떻게 접목을 했는가 아주 간단하게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아껴 쓰기 위해서 비즈니스 과연 이거를 선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선교 운동은 그 이슈별로 스윙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그러면 비즈니스 쪽으로 쫙 좀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할 것 없이 얘기를 할 때 비즈니스 그러다 이게 유행이 좀 지나가면 다른 걸 또 축혀들고 찾아가는 그런 그 선교 이슈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비즈니스화에는 선교라고 할 수 있을까? 답은 yes or no. 여러분이 답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바이올라 대학의 선교학 교수로 계신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탐 스테파니,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책을 썼어요. 비즈니스 as mission. 근데 요즘에 쓰는 말로 뱀 그런데, 미션이란 말에다가 저는 단수보다는 미션 수이라는 말을 붙이는, 복수를 붙이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nyway. 근데 그분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이슈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나오죠? 목사님 지금 나오죠? 첫째는 명쾌한 정의가 필요하다. definition.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주 클리어한 신학적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교학적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비단 한국 선교계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혼동이나 혼란에 대한 것은 물론이지만, 서구인들도 이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갈등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지금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우리 선교가 이 뿌리를, 비즈니스 선교가 지금 혼동도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의 넘버원 취약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괜찮아요. 이거 정답을 천국 가는 지장은 없는 거니까. 뿌리가 깊지 않다. 왜 뿌리가 깊지 않을까? 하시네요. 왜 우리 선교의 취약점, 또 뿌리가 깊지 않을까? 저는 우리 선교의 취약점, 넘버원 취약점을 한국 선교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결여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동안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선교학을 공부하고 선교학자로서 지금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실무일도 하면서 우리 한국 선교를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쉽게 말하면 하부 구조가 없는 상황에 한국 선교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박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있는 바로 우리나라 이티오피아에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 선교를 배워가지고 나간 선교사들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10년 후에 나갔습니다만은 선교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전도학은 배웠어요. 우리 우리 이재환 선교사, 이재환 목사님은 럭키한 분이에요. 저분은 웨크에서 한 1년 계셨던가? 예, MOU, MOC 이런 코스트를 다 밟으신 거예요, 저분은. 제가 훈련 받으실 때 찾아가서 옆에 가서 이렇게 좀 뵌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선배됩니다, 저분은. 저분은 럭키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웨크의 그 조인에서 일을 하신 그런 초기 한국 선교사이시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없는 틀 위에다가 선교를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위기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의 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의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아주 깊이 이 선교를 나누는 서구 선교사
리더인 그 카운터파트를 만난 적이 있는데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 선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그 숫자적으로 넘버 2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거를 숫자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MK스쿨에 가보면 MK스쿨에 미국 선교사들 아이들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한국 선교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굳이 숫자를 들이대고 몇만 명이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so what? 그런데 어떻다는 얘기냐?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선교사들이 선교 인력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너희들의 선교를 우리는 깊이 있는 선교라고 말하지 않는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주 저도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한국 선교계 지도자들이 기분 되게 나쁜데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학교에서 서구인들하고 같이 언어를 배우면 우리가 훨씬 월등하게 나갑니다. 전부 1등입니다. 1, 2, 3등 다 갑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 딱 손 씻고 나온 이후로부터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가 잘했는데 언어 훈련원에서는 나와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far behind of them, 그들보다는 훨씬 뒤떨어진 선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한국 선교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밖으로 우리가 내버리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프라가 튼튼하길 알아요. 이 앞에 계시는 다음 발제로 나오시는 우리 김종국 선교사 같은 분은 인도네시아 말을 인도네시아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고 계속 소문이 나더라고. 사실입니까? 오늘 점심은 김 목사님이 소문. 근데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아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가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인데 기분 나쁘시면 저하고 얘기 안 하신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 한국 선교를 끌고 가고 있는 세계 3두마차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선무가입니다. 선무가들이 주도권을 잡고 끌어갔습니다. 이게 선교와 모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동가, 선교 동원가들. 선교 동원가들이 한국 선교를 이니셔티브를 잡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선정가, 선교 정치가들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기가 곤혹스러운데요. 제가 이번에 시카고 대회에 가서 이렇게 옵서버 같이 옵서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틀린 얘기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뭔가? 나는 선교, 필드 선교사들이 이제는 한국 선교를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들만이 할 수는 없죠. 물론 선교라는 게 종합예술이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선교를 이해하는 세 가지 이해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지금 한국 선교를 끌고 가는 삼두마차에 의해서 한국 선교가 깊이가 없어요. 예, 엄청나게 지금 전시 효과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 한국 선교가 예를 들어서 휘튼에서 5,000명이 모였다. 그건 좀 과장도 많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5,000명이 모였다고 할 때 제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는가. 근데 이번 저는 시카고 대회를 가만히 눈여겨보면서 한 가지 참 감격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 G킹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한 1,000몇백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한 4, 5일 동안을 선교마당에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선교에 대한 노래를 하고 선교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모멘텀, 계기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아주 그 점수를 많이 주고 제가 점수를 많이 준다고 점수를 받을까 싶습니다만은
아주 나는 그 훌륭한 이제 나는 그 감동이 되고 미래를 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세 가지 견해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1959년에 스티븐 릴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 역사학자죠. 이분이 그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If everything is mission, 만약에 모든 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then nothing is mission. 선교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선교는 아니다. 아무것도 선교는 아니다. 저는 이 말을 1959년에 이분이 하셨는데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던 선교가 everything is mission이었어요. 그런데 좀 추스려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979년에 데이빗 보시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선교로 이해하는 견해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론이 지금 세계 선교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2006년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분이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를 보니까 Everything is a mission, then everything is a mission. 이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들먹이고 이 이슈화하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 선교가 모든 것을 선교로 해버리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로드맵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미션과 미션스를 구별합니다. 미션과 미션스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미션스가 미션일까 미션스일까? 그럼 미션은 뭐고 미션스는 뭘까? 오늘 우리가 좀 이거를 동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동의된 우리의 이 이슈를 우리 선교계 안에 조금 정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미션과 미션스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발표해 줄 선교 신학자라든가 선교 지도자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이 이슈는 오래전에 WCC 이슈에서 거기서 부딪히는 일이 있었지만 오늘 거기까지는 제가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로 보면 미션은 하나라는 거죠. 싱귤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입니다. 근데 미션스는 복수, 플루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션은 뭐고 미션스는 뭘까? 오케이, 좀 우리 인터랙션을 하면서 한번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션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미션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미션. 오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다음에 또 혹시 다양한 종류의 성경. 미션스는 다양한 종류의 우리 사람들이 진행하는 사역적인 면에서 보는 아주 정확하게 성경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르네요. 미션스는 선교 사역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양의 선교 사역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미션은 뭐죠?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미션은 뭐죠? 가서 제대를 삼고 이게 또 Complete the Great Commission이죠. Complete the Great Commission이죠. 이게 mandate거든요. 이거는 negotiate가 되어지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mandate거든요. 교회에게 주시고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주시고 선교계는 미션스가 미션을 리플레이스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미션스가 미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디베이트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를 새롭게 리쉐이프 할 수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하면서 목사님 그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오케이. 그 하나 앞으로. 제가 지금 비즈니스에서 미션 해가지고 미션인가 미션스인가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선교하거든요. 선교는 아주 프랙티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다는 거죠. 이론이 필요한데, 그래서 비즈니스 같은 것도 아주 당연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러 다닐 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그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해보니까 되더라 라는 것이 각자의 컨텍스트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겠지만 대동소이하게 프린스플은 같다라는 거죠.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니까 되는 게 아니고 해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저 후자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경험을 말하는 거죠. 경험을 프린스플화해 가는 거죠. 원칙화해 가는 거죠. 티오라이자이징해 나가는 거죠. 각자의 컨텍스트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재정을 다루게 돼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렇죠? 재정을 다루는데 그 재정을 다루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 시스템으로 재정을 다루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에서 얻어진 모든 이윤은 자기가 다 쓰고 회사가 다 쓰고 기관이 다 쓰고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쓴다. 그걸 열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닫힌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닫힌 시스템이 있나요? 이거는 클로스드 시스템이에요. 클로스드 시스템. 무슨 말이냐면 얻어진 모든 이윤을 딱 문을 닫아놓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거기서 꺼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얻어진 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상당히 우리 그 충돌이 오는 얘기인데요. 비즈니스 선교 유형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유형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유형 1. 개인을 위한 비즈니스예요. 이거는 비즈니스 is mission. 그 사람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100%에서 10% 빼고 나머지는 개인의 소유로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크리스천이 이런다면 나는 이거를 비즈니스를 통한 미션으로도 볼 수 10% 내놓는 거니까. 제 얘기 듣고 저 사람들 이상한 얘기한다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유형은요, 비즈니스 as a mission으로 생각하는 그런 카테고리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100%에서 운영 경비를 빼고 개인 소유로 한 50% 하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로 한 50% 내놓는다든가 이런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3는 선교 사역을 위한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 for mission. 이거는 100%를 운영 경비를 빼고 하나님의 소유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생활비를 얻어진 이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통해서 얻어진 이윤에서 개인의 생활비를 꺼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생활비는 밖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살아버리면 밖으로부터 기도 지원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어카운터빌리티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인테그리티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하는 분들과 커넥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학교를 통해서 그 인컴이 이번에 100만 불을 돌파했어요. 미화 100만 불을. 아주 조그만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월급을 받진 않아요. 선교사들은 월급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선교사들은 밖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좀 믹스트 되는 것도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나갈 부분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유형별로 우리가 비즈니스 as a mission, 비즈니스 as a mission, 비즈니스 for mission 이런 것 미션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앞서서 제가 소개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선교의 두 개의 모델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모라비안들이고요. 하나는 윌리엄 캐리 비즈니스 선교 모델입니다. 모라비안들은 누군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모라비안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모라비안들의 비즈니스 선교는 모라비안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이윤 추구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뱅커라고 하는 분이 Profit for the Lord, 주님을 위한 이윤을 창출하라.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재미있게 읽은 얘기입니다. 근데 모라비안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독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쉽게 지금 다가와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라비안들은 비즈니스 선교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필드에서 얻어진 그 어떤 재정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선교의 자체의 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라비안들은 애초부터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교를 나간 거예요. 제가 오늘 쓰는 이 PPT는 여러분이 이메일을 주시면 모두 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필요한 것만 이렇게 좀 쓰시면 될 겁니다. 모라비안 비즈니스 원칙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어떤 비즈니스 행위도 그들의 본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대한 목적보다 우선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클리어한 퍼포스를 가지고 필드에 나가고 클리어한 퍼포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비즈니스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나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의 혼동의 시도가 또 올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모라비안들은 필드에서 필요한 재정을 밖으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필드 그 자체가 그들의 재정 지원의 근원이었습니다. 필드 그 자체에서 재정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캐톨릭을 상당히 좋아해요.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려면 캐톨릭을 좀 알아야 됩니다. 캐톨릭이 뭐 어떤 나라는 75에서 80%까지 가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캐톨릭의 독특한 선교적 장점은 뭐냐면 현지 속에서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현지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아주 깊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만들어요.
같이 사는 거니까 무소유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공동체를 만드는데 웬만한 것은 필드에서 자족을 해나가요. 웬만한 것은. 근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캐톨릭 자체를 위해서 캐톨릭이 그 모빌리티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여행을 해요. 그래서 from place to place, from country to country로 자꾸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가면 가방 들고 가서 그냥 몸만 들어가서 자고 먹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공동체가 된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밖에서 돈을 받는 것보다 그들 스스로가 생산해내는 걸 가지고 요즘 말로는 게스트센터 같은 거예요. 게스트센터. 뭐 여관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돈을 밖에서 안 들여오면서 운영해 나갑니다. 저는 아주 상당히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든요. 모라비안들은 1세기보다 훨씬 더 기간을 필드의 비용을 선교지에서 얻어진 수입으로 선교회를 꾸려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선교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펀드를 밖에서 펀드레이싱을 하지 않았어요. 안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아주 충격적인 거는, 이들은 흔적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아주 훌륭한 노예는 거룩한 거예요. 이걸 다시 대비시켜보면 비즈니스는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보고 전도하는 거는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다 나누어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천 미셔너들도 여기서 많이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모라비안들은 이거를 통합적으로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선을 딱 그어서 구획화, 컴파트먼탈라이제이션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로 보았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구분을 해. 저건 세속적인 거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일주일에 몇 시간은 거룩한 곳에 와 있다. 일주일이 168시간이죠. 그렇죠? 168시간 중에 교회에 오는 시간을 열심히 오는 사람을 얼마나 들어요? 10시간이라고 하면 158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보내는 사람들을 불경스러운 데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라비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라비안들은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성경을 공부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그것이 하나였어요. 이것이 모라비안을 지탱해 나가는 바로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선교의 현장은 이 세계관이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죽여들고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 클래식, 트래디셔널 선교계에서는 조금 경계를 하는 거예요. 21년 전에 우리가 학교를 아이들 3명을 가지고 시작할 때 선교사들이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근데 저는 20수년 전에 보였어요. 그게 뭐가 보였냐면 앞으로 선교는 대단히적인 자금이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선교를 하는 시대는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필드에서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교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제가 25년 전에 보았어요. 근데 그런 걸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찾아와서 10년이 지난, 제가 이번에 만 32년 되고 32년 되었는데,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저하고 저는 면담을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빠, 저하고 나이가 7살 차이입니다. 우리 와이프 대학 다닐 때 제가 만나서
키워가지고 아빠는 내가 당신의 와이셔츠나 빨고 아이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집안을 돌보면서 선교사의 부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프트와 달란트와 어빌리티를 가지고 내게 주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상당히 챌린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제 대학에서 전공은 불어를 전공을 했는데 교육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좀 하고 싶다. 학교를 하면 어떤 학교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중고등학교나 대학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라스루스부터 시작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유혹감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노하우를 축적해서 하나씩 올라가는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면 그렇게 가겠다.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이 전 게 3명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해서 얘네들을 우리 그때만 해도 20수년 되니까 아이들이 어려운데 아이들을 빼놓고 훈련도 받으러 가고 교육도 받고 인텐시브 지금도 치앙마이 와 있어요. 치앙마이에서 바이올에서 PhD를 하고 있는데 대학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앙마이에서 호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끝나면 치앙마이 가서 만나서 저는 이제 랑데부를 할 겁니다. 만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가 3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유치원을 하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돼요. 지금 그 웨이팅 리스트가 한 70명 정도 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죠. 학생들이 막 아우성에 초등학교 가자 그래가지고 한 6년 전에 7년 전에 초등학교에 있는데 초등학교가 지금 130명 그래서 전부 합쳐서 280명이면 근데 이제는 상위권 1%를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비싼 학교야. 그런데 머조리티가 65에서 70%가 무슬림 힌두예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앉혀놓고 돈 받고 기독교를 심는 겁니다. 거기는 기독교를 밖으로 말하진 않고 커리큘럼 자체가 이미 기독교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문법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저희 내외는 기독교 세계관에 아주 깊숙이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10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한동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객원으로 한 학기씩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동대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한동대의 그 밑바닥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3,500명의 애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기초가 돼서 거기는 기독교 세계관을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학교입니다. 이 선교사들에게 이거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 재교육이 무지하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재교육의 이슈에서 선교사들에게 재교육을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필수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모라비안으로 넘어가면 모라비안들은 왜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들이 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컨택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비즈니스는 컨택을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 아닙니다. 오케이? 비즈니스를 미션으로 해버리면 주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진센돌프라는 사람은 바로 이 모라비안을 이렇게 리쉐입 한 사람이거든요. 이 흩어진 모라비안들을 모아서 리쉐입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헌금해 주는 것은 기쁘게 받는 반면에 그 자신 스스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물론 돈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말이 faith mission입니다.
페이스 미션의 출발점은 독일 선교사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독일 선교를 전 풀로에서 PhD를 했지만 독일 선교를 연구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미션을 주장한 이 진센돌프는 이 경제가 will it help or hinder the function of mission? 돈이 도움을 주는 것이냐 장애물이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수없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미션을 지배하는가, 미션이 경제를 지배한다. 지배 논리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모라비안의 노동관은 기독교인은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손으로 일을 해야 된다. 노동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황기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저스 애비라는 곳이죠. 임세상을 떠나신 아처 토로리의 할아버지가 바이올라를 만드신 분이죠. 아주 그런 분이 한국의 그 자손이 지금 왔다가 지금 그 아처 토리의 아들이 벤 토리가 지금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누가 쓴지 아세요? 제수입 교파가 쓴 겁니다. 제수입 교파가. 캐톨릭의 한 오더인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를 노동으로 보는 거죠. 진센돌프가 그렇게 돈이 많은 귀족이었지만 이 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심도 있게 강조해서 바로 모라비안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인 추구만을 위한 비즈니스인가 아니면 영혼 구원을 위한 비즈니스인가, 저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 안에는 은혜도 100% 진리도 100% 충만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진리면도 중요하고 은혜면도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돈도 벌어야 되겠고 번 돈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비즈니스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이 플로어로 포럼을 좀 오픈해 보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이며 인도를 뒤집어 놓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윌리엄 캐리를 연구하다 보면 재밌는 게 이분은 맞춤형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상황 컨텍스트에 맞게끔 복음의 그 진술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상황을 잘 따라서 타일러메이드 미션을 만들어 나간 사람. 나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게 윌리엄 캐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식물학자입니다. 선교사이면서 식물학자입니다. 보타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브리티시 데이지를 그 국화과에 속한 꽃이죠. 아주 데이지 꽃 아시잖아요? 그 꽃을 인도에 가지고 온 사람이야.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대로 윌리엄 캐리는 셀프-타트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마 초등학교를 중퇴하신 분이죠. 그런데 라틴어에 대해 가셨고 이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로 일을 하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5가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자이기도 했어요. 인도에 최초로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착시키신 분이기도 했어요. 이분은 포레스트 컨서베이셔니스트가 됐고, 더 재미있는 부흥사에서 아주 열정적인 부흥사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인도의 여성 해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분이시라고 했어요.
도덕개혁 운동가시기도 하셨어요. 이 분이 공무원도 하셨다는 걸 아시나요? 비즈니스도 하셨다는 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기 아주 그 원조가 되시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필드에서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일을 하셨는데 그 비즈니스가 뭐냐면 비즈니스 for mission, or 비즈니스 as a mission, or 비즈니스 is mission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비즈니스를 선교에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 선교사가 비즈니스를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따 플로우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픈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 선교사가 비즈니스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면 왜 그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라비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제활동을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선교사들로 하여금 비즈니스를 핸들링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필드에서 이런 것이 갈등이 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모라비아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뽑은 것은 나중에 여러분 PPT 자체를 전송해 드리면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박수 안 해주시나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일어서셨어요. 그레이스님은 지금 배상인 펠로십 스쿨 오브 미션에서 팩컬티로 일하고 간증이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이에요. 근데 나오신 분들은 시간을 2분 이상 사용하신다. 오케이? 만약에 모든 2분, you will fine. $15. 안녕하세요. 저는 미네소타 있는 예전의 칼리지 오브 미션 스에서 왔습니다. 알고 말씀드린 미션이라 미션스에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저는 몬테소리를 티처스 트레이닝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선교사들에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은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는 저희 학교의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많은 모라비안 선교의 그 시스템하고 아주 같아요. 조동진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를 졸업하시고 선교에 대한 거를 시작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방 해주신 말씀 그대로 하자면 저희 학교는 비즈니스 에스 미션으로 시작한 학교예요. 5가정이 자기 집과 땅을 팔아서 농장을 사서 우리는 이미 결혼해서 자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자. 심지어 선교사 자녀들의 우유값까지 서포트를 해주던 학교예요. 그렇게 학교가 성장이 되니까 많은 곳에서 와서 배워서 가서 학교가 400명 이상이 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거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거의 다 공산주의 같은 시스템이죠. 커뮤니스트 거의 그런 비슷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선교사님들 개인의 부가 추구가 되지 않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커가고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요. 오케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질문 시간이에요. 네, 제가 질문. 네, 질문 원하시는. 네, 그래서 여쭤보기는 학교가 저는 제 가슴이 불타는 거는 시작한 그 학교의 스피릿이 너무 좋고 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학교가 자꾸 죽어요. 저희 학교는 오직 미션만 하는 학교고 시작한 지 69년이 된 학교인데
아직까지 우리 학교는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지 않은 학교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만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크레딧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생 수가 줄고 거버먼트 론을 받지를 못하니까 학생들이 안 와요. 100% 미국인들만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몸 바쳐 들어간 학교가 저희 학교예요. 네. 제가 답을 드릴 수 없고, 이 플로어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요. 이제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방금 그레슬리 교수의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그 학교를 다시 리바이브 할 수 있을까? 초점은 뭐냐면 저희 69년 전에 시작한 학교인데 69년이 지나가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69년을 지나가니까 학교가 죽더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런 모형을 좀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셔요. 거기서 하세요. 네,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따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거기 학교에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분석하고 따로 이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셔서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나누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선생님께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선교가 통체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례 선교가 이제 하나 이슈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근데 제가 가장 염려하고 참 또 이렇게 문제로 삼고 싶은 부분이,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해도 되는가? 이거는 또 새로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 성사님들이, 특히 많은 성사님들이 목사 성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모적인 시간과 에너지와 많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소모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고요. 그리고 그러면 과연 비즈니스 선교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사 선교사나 또는 전반적으로 우리 성사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입장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무나 다 해도 되는 것인지. 예.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이 좀 디스커션을 하시죠. 제가 이따가 10분 정도,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선교의 미래는 어떻게 그 부분 아주 잠깐 언급을 하고 플로어에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목사님 길게 얘기하셔서는 안 돼요. 얼음이에요. 네, 아까 교수님의 말씀을 감명 깊게 들었고, 우선은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20년간 자영업을 해온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김여성 목사입니다. 2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느낀 노하우를 선교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비즈니스 선교는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비즈니스 선교를 수행해 나갈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왔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느낀 건 첫 번째는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 수익성이 없으면 그 비즈니스는 존재 가치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고용 창출을 해줘야 된다. 또 세 번째는 국가 경제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뭐예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업이 되지 않느냐. 꿈을 가진 것은 뭐냐면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영의 이슈는 아직 좀 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슈는 좀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얘기하시나요? 어느 분이? 아무나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일을 시키시는가, 아니면 내가 원해서 일을 시작한 것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시작하는 사업은, 선교는, 학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고
다시 바꿔주시고 수입도 주시는 대우를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닌 밤이 그건 밤이 아니라 내 사업이 아닌가. 좀 모호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모호합니다. 오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예, 백운영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비즈니스 포럼 아니면 또 상해에서 그 비즈니스 그 포럼 한 것도 제가 사실 좀 받아봤는데 대부분 그 방법론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윤을 내야 된다. 조금 아까 또 우리 그 수익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론보다 저는 오늘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께서 너무 기본적인 것을 다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이윤을 추구를 하느냐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적에 궁극적으로 그 이윤 추구에 있어서 영혼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 재물이냐. 근데 너무 재물 쪽의 방법을 넣고 초점을 놓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혼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하게 하신 그런 것들을 다 방향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포럼을 통해서 좀 어떤 이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모라비안의 그 이슈를 두 가지로 던져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을 목적이 아주 뚜렷했다. 그런데 15초만 제가 얘기할게요. 만약에 비즈니스를 너무 강조하면 영성이 죽어버리고 영성을 너무 강조하면 비즈니스가 죽어버립니다. 이 두 개를 밸런스로 맞추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붙잡을 바로미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또 오케이, 강 목사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저는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선교지가 제 목회지인데 이 비즈니스 선교, 왜냐하면 미자리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또 우리의 당면 과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선교지에서 수많은 피로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지원을 못하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니까 자생적인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국내든 국외든 어디나 중요한 과정인데 어제 오늘 계속 어제 박기호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은 탁월한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하는 분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거죠.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없고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제가 참 비극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느 비즈니스 선교 포럼에서 이틀 동안을 이렇게 해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이거 그냥 목사 선교사 혹은 선교사가 비즈니스하면 다 망한다. 이게 결론이었다고 해서 우리 다 하지 말자. 이게 결론이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무거운 마음을 해보고 왔습니다. 좋은 어떤 멘토를 만들자. 멘토 시스템을 만들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포인트 누가 좀 이렇게 좀 줬다운을 하셔요. 예. 지금 월드미션 첫 학기 끝내고 어린이 놀이터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 와서 이제 첫 학기 끝냈는데요. 그 전문인 선교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문적인 지식이 그 기반이 있어야지 어떤 거를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셔서 외국에 이제 해외 원조 이런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냥 어떨 때 보면은 그냥 믿음으로 하신다라고 하지만 그 기반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적에 상당히 그 경제적인 것도 어려워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일불이든지 뭐 몇천 원을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그 정말 피땀 어린 그 돈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수고가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빛을 발하려면
자기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받쳐주기 위해 전문가를 누군가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6년간의 이제 그 놀이터 디자인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인도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전문인 그 선교사로 하려고 하면 5년 이상의 그 자기의 전문 분야에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는 없는데 아무나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 훈련 기관의 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2분만 더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장로님이시죠? 네. 예. 소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국 연변과 기술대학교에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일을 보았습니다. 교수로서. 근데 지금 그 어크레디테이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는 허가 없이는 학교 같은 걸 물론 운영할 수 없죠. 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크레디트를 받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돼서 한 20년 전에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고 나고 보니까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된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사회 그 기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받았어요. 그 중국 예를 들면 그 연변과학기술대학교가 중국 정부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100개의 그 중점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이 좀 좋은 대학이죠.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히 중국 정부에서 좋은 대학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좋은 학생들이 오고 그런 점에서 그런 유익한 그런 그 경우를 봤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하고 그 앞에 계신 우리 자매님. 네, 더 뒤에 좀 안경 쓰신 분이 먼저 돼요. 우리 김목사님부터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은 그 공인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비준을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정부의 비준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 MTS 리서치전 케미스트고요. 바이오페스티사이드하고 일반 그 의약용 원추열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저한테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어그리컬처 쪽 하니까 어그리컬처 쪽에 전문적으로 좀 어드바이스를 해달라. 근데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각 나라마다 레귤레이션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 지구에 법칙을 만드셨어요. 만류 인력처럼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이 사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 그걸 믿음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제 입장에서. 이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법칙에 자연 법칙에 절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다 레귤레이션이 있고 각 나라별로 다 어서리티가 있는데 거기에 다 맞게끔 전문적으로 좀 서베이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해서 전문적인 그 비즈니스가 돼야지 기도만으로는 절대로 그 이상한 응답을 받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필드 리서치를 통해서 테일러메이드 아니면 컨텍스츄얼라이즈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를 좀 전진시켜보자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반갑습니다. 저는 0세부터 6세님의 자녀 교육을 한 전문가입니다.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저는 플레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계속 윌리엄 캐리에서 PhD 캔디데이트 있고 교수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제 신학교에 가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정말 거기서
전문가들이 잘 안 가요. 신학 교수들이나 여기 좀 훌륭한 사람들 그 오지 안 가서 그 자비량으로 가야 되고 봉사해줘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20년간 미국에서 애들 사용만 했는데 그 포커스를 0세부터 6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님들 특히 그 여성분들이 특히 관심이 많고요. 이번에도 거기서 했지만 많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썸미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게 저를 픽업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모임과 그런 전문가들을 발견해서 필요한데 좀 가능하면은 해줄 수 있는 거. 정말 도움을 될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이 마음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리서치를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한국 선교가 이게 지금 그동안 20수년 동안 큰 그림을 그려왔는데 보다 더 세분화되고 먹을 것이 있는 조각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미미하지만 이게 론치아웃 되는 날을 기쁘게 생각하는데 방금 그런 얘기도 이런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의 필드에 상당히 있어요. 그런 몸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성진 잠깐 제뉴스 조금 이따 다음으로 넘어가서 김성진 선교사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콜링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콜링이 없는 사람은 지탱을 못 해나가요. 콜링이 있는 사람은 그 콜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자기 개발과 노력을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콜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지금 그 내일모레 환갑인 사람이 PhD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고 디터미네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있고 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콜링이 있기 때문에 해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10분 동안, 조금 이전 10분 동안,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선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미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몇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첨예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건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혼돈의 계절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혼돈의 계절.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패하고 망하면서 배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델을 형성하는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이게 세 가지를 제가 예측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 중에서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 선교의 미래, 이 비즈니스만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선교가 세그멘트를 나누면, 조각을 나누면 여러 100몇십 개가 된다고 154개. 154개의 사역을 지금 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54개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불러들이고 해서 선교를 한번 다시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아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전문적이고 세분화되고 현장화되는 그런 선교를 해보자는 거. 그게 우리들의 지금 어젠다는 겁니다. 제임스 성과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오케이. 저분은 소개 좀 하세요. 저는 팔레스타인에서 온 강태현 선교사. 사실 저는 이런 모임이 처음 와가지고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팔레스타인이 이제 독립국가를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 천연이 그러면서 저게 이 프로그램에 온 이유도 이 팔레스타인 선교는 앞으로 이 독립국가와 맞물려서 가야 되는 선교인데 과연 우리 한국 선교가 천연인이 팔레스타인 선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장문조 선생님 강의를 이야기했지만 어떤 날 베이스가 좀 있어야 이 비즈니스 가는 것이고 현재 저희는 유치원과 문화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특히나 이런 아시겠지만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성지 시대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내일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포럼을 통해서 제가 이 시간에 어떤 것보다는 앞으로 이 신생국가들 제가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입장에서의
앞으로 그 독립국가가 됐을 때의 형들과 이 독립국가 어떻게 그 마무리를 갈 것이냐, 그것에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 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 이번에 훌륭하신 기업자님들로부터 많은 답도 얻고 좋은 걸 얻고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저희 플래타리에서 앞으로 되어질 이런 센터를 통해서 일들에서 같이 좀 공유도 하고 좀 고민도 하기를 이제 나누길 바라고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라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재개혁이 필요를 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4가지를 추천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방법. 2번째, 은사를 찾는 교육.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나의 독특함, 내가 엑셀런트한 그러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교육. 3번째, feasibility study, 타당성 조사하는 것 정도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4번째는 그걸 받아도 매니지먼트를 못하는 좀 당한다. 그래서 매니지먼트까지 이 4가지는 최소한 또 포함돼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장로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목사시군요. 장로였다가 목사. 양쪽을 2개를 다 해보시나요? 여기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제임송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좀 늦더라도. 강태훈 선교사 얘기 중에 제가 꼭 있기 전에 꼭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선교에 아주 great mistake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최근에. 그게 뭐냐면 중앙아시아하고 신생국가거든요. 이 신생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새로 막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혼돈과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그게. 근데 그거는 우리 선교회가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언어 안 되죠, 문어 안 되죠, 집 짓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난립된 상황인데, 그래 아까 우리 팔레스타인에 지금 신생국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 나는 신생국가의 선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프라스트럭처를 놓고 가자는 겁니다. 좀 더디더라도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시너지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브라더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 다음 제임스. 2분 더 하겠습니다. 창의적 접근지역의 그 청년들을 돕는 송원근 교사입니다. 예, 나오고 있어요. 가까이. 그 우리 임성희 사님. 이리 나오세요. 아니 여기서. 이리 와세요. 시간이 있더라도 너무 간단한 질문이 중요하거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하시더라고. 이게 더 좋아요. 제가 금년 초에 어느 선교사 파송하는 자리에 가서 이제 그 경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 선교기관에서는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기업 사업을 잘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관념은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는 관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최근에 많이 유행되는 게 비즈니스 애스 미션으로서 이게 많이 이렇게 그 전파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성규 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모라비안 교도 또 여러 가지 그 강조를 하시면서 비즈니스 포 미션 쪽이 무게중심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3가지를 다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비즈니스 미션, 비즈니스 애스 미션, 비즈니스 포 미션. 3가지를 다 지지해요. 여러분들의 부심이 나는 수익의 10%만 하나님께 내는 거 나머지는 내 거다. 그런데 나는 이 미션으로 이걸 생각하니까 오케이, that's fine, you go ahead. 그건 여러분이 몫이고, 2번째로는 얻어진 50%를 이윤 중에서 50% 내가 50% 쓰고 50% 하나님께 드린다. that's fine. 그걸 쓴다. 마지막에 클로스트 버젯, 클로스트 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걸 주님께로 드리고 나머지 내가 필요한 걸
생활비용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밖에서 재정을 충당해서 하는 그런 어카운터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모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의 입장은 more like 비즈니스 폼 미션 쪽으로, 미션스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비즈니스에서 미션스계에서 논란에 지금 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기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스 리하고 이 박 목사님 마지막 하실 건데 하시려고? 오케이. 그거 하시고 오케이 고해. 참고로 시간은 이미 오버됐습니다. 아마 5분 더 치자 그러면. 저는 미국 신학교에서 선교 신학교에서 이런 비즈니스로 시작된 학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학교의 그 발전 과정을 보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타니 프레스가 저희 학교 거예요. 저희 학교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지금까지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학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고 있고 땅을 많이 사놔서 너무 힘들 땐 땅도 팔아가면서 서바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운 거는 뭐냐면 너무 프라이드한 거죠. 69년 전에 이런 학교를 세웠고 3,000명의 졸업생들이 나갔고 많은 순교자들도 있어요. 별의별 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냥 69년 정도 방법을요, 디플리케이트 해요. 제가 뉴블라드입니다. 69년 개교일에 외국인이 패컬티로 들어간 건 제가 처음이에요. 저를 완전히 이방인 보듯 해요. 그런 상황이 아마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산수 장충입니다. 그 성경의 초대교회 모델 중에 사도 바울이 헬트메이크면서 또 후원을 받았던 선교사인데 또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사님께서는 사도 바울 아까 세 가지 유형으로 보셨는데 지금 전문인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유형을 택할지 또 우리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아젠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저에게 예수님만큼이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답을 더 많이 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저의 입장은 우리가 서구 교육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눠요. 뭐 전문인 선교 무슨 캠프 메이커 자꾸 나오는데 워라밴드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로 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평신도는 비즈니스를 사도 바울은 필요할 때, 현장에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만들어서 썼고 또 돈이 필요하면 갖다 준 걸 가지고 썼고, 근데 성경의 기록에서 자기 필요한 거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그랬는가 기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성경에 기록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는 안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스피릿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들의 선교 정신, 선교 이토스, 프린스플을 우리 한국 선교계가 다시 한번 리바이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요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면 앞으로 선교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희민 선배님, 우리 선교사 선배님. 예. 지금 공산권이나 모슬림권에 가장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이 비즈니스 선교인데, 오늘 임 박사님 통해서 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잘 해주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모리비안들의 통합적인 모델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까 바울의 텐트메이커 선교사 이야기했는데, 제가 OCI에 있을 적에, 이사로 있을 적에 상당히 토론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비량 선교사나 또 전문인 기술 선교사나 비즈니스 선교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무슨 선교사라고 불러야 하느냐.
텐트 메이커란 말은 뭔가 조금 너무 그거 하니까 새로운 용어를 좀 찾아보자 해가 굉장히 디베이트를 많이 했는데 정확한 그 영어 단어를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좋은 선교사 명칭을 하나 찾아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모리비안의 그 통합적인 방법이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교수가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그 전략이 됩니다. 거기 보면 5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을 말해요. 하나는 수도원적 그런 크리스찬들이죠. 예를 들면은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그냥 이렇게 무슨 그룹이죠? MEC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룹이 하나 있는데 아주 순수한 신앙 같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다 표현하지 못하죠. 두 번째가 세상의 축복을 그저 믿음의 것으로 일치하는 통합은 통합인데 기복신앙으로 가버리죠. 그것도 통합은 통합인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임 박사님 잘 설명해줬고 네 번째가 캐톨릭의 입장인데 캐톨릭은 늘 교회가 세상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해서 캐톨릭이 있는 데는 늘 그 나라의 정치에 참여합니다. 간섭합니다. 그게 그분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개신교 리폼 처치의 트레디션은 트랜스포밍 에이전트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누룩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저 제가 하나의 코멘트를 한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